자, 여러분,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대한서에서 얘기할 거리는요,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상당히 재테크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3월 26일 수요일입니다. 2시부터 시작하고요. 주제는요, 드디어 때가 왔다, 재개발에 올인하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왜 지금 때가 왔을까요? 왜 그리고 재개발에 올인해야 될까요? 지금 물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항상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개별 상담은요,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확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디나 이제 투자하면은 이익을 내지 않을까? 아무데나 막 사면은 되지 않을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매매가가 늘어난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래량은 계속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양극화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고요. 집은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10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번 집은 지금 기준으로 가치가 가장 큰 집, 2번 집은 두 번째로 큰 집, 3번 집은 세 번째로 큰 집, 10번 집은 가치가 가장 낮은 집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가치가 큰 집, 1번 집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이 사러 와. 2번 집은요, 집을 내놓으니까 한 열흘 있다 어떤 사람이 사러 와. 3번 집은요, 한 보름 있으니까 사러 와. 10번 집은요, 한 8개월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예전에는 집이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가치가 있는 집은 좀 더 빠르게 거래가 됐고요, 가치가 없는 집은 늦게 거래가 됐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팔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을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1번 집부터 10번 집이 있다면 1번 집은 어떤 사람이 한 보름 만에 사러 와요. 2번 집은 한 달 정도 걸려. 3번 집은 한 달 보름. 4번 집은 한 2달 만에, 2달 되니까 사러 와. 그런데 문제는 5, 6, 7, 8, 9, 10 이 나머지 집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집들은 안 팔린다는 겁니다. 왜? 인구는 2031년도부터 감소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지금 감소의 조짐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103.5%예요. 그렇다면은 집을 다 한 채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기를 보면은 그런데요. 왜냐면 지금 공가도 많잖아요. 빈집도 지금 시골에 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하집, 지하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지하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하집은 빼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만한 집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참고로 OECD 기준으로 보면은 OECD 기준으로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주택 보급률은 한 120% 정도 돼요.
그래야지 빈집이 있더라도 충분히 주택이 공급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결국은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팔리는 집만 팔리고 안 팔리는 집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뭐 일본처럼 간다,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팔리는 지역과 안 팔리는 지역이 갈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갈린다. 즉 오르는 곳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이런 양극화 시장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패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서울 집값이 막 올라. 그러면은 경기도 집값도 같이 올라요. 따라서 또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지방 집값까지 상승하는 이것을 우리가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요. 커플링 현상.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커플링 현상이 같이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요, 수도권과 지방의 완연한 디커플링 현상이야. 지금 뭐냐면은 서울 집값은 막 올라. 서울 경기도는.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집값이 오히려 하락해. 떨어져. 이렇게 지금 양극화가 커져서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곳의 집값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자 공통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서 11채 산다. 서울대 지방 집값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가서 11채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요, 5, 6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한 6채밖에 못 샀어요. 6채. 지금 어떻게 돼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6채, 7채 사던 게 지금은 11채를 살 수 있다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집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양극화, 초양극화 현상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 재테크를 꼭 왜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요, 재테크의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재테크는 많잖아요. 지금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금사재기 열풍이 한동안 크게 불었었죠. 금방에 가면 금이 없어.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금도 재테크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전자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고,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재테크고요. 코인 투자를 하는 것도 재테크예요. 똑같아요. 채권 투자도 역시 재테크입니다. 다 똑같아. 하지만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요?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자산을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재테크를 왜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하죠. 재테크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노후 대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맞는 얘기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요,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 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10억하고 지금 현금 10억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20년 전에 10억을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로 사놨으면은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가치 상승을 했겠죠. 하지만 그 20년 전에만 10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가치가 전혀 틀리잖아요. 지금 10억과 20년 전 10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그걸 돈의 가치 하락, 물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실물 자산은 뭐예요? 부동산. 실물 자산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이 다 실물 자산이에요. 뭐 그림, 옛날 그림이나 글씨. 그렇죠? 이런 게 다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만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방어하는 그런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음아파트 34평 분양가 78년도에
2,339만 원이었어요. 2,339만 원. 지금은 얼마예요? 35억이에요. 이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야, 그래도 2,339만 원이면은 아유, 엄청 싼 거 아니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 2,339만 원은 또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죠. 그때도 저 금액은, 저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자, 그게 지금은 35억입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만 겪은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만 쭉 겪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디플레이션은 특정한 그런 경우, 즉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사태라든지 아니면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그 대변혁이 왔을 때 이때만 디플레이션이 왔고 대부분은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디플레이션을 계속 겪었지만은 그런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겪을 거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런 얘기는 절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금 1억 보유시 가치 변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 현금 1억 원을 그냥 내가 저 어디에 금고에다 넣어놨어. 그러면은 물가가 2% 상승할 때 1년 후면은 1년이 지나면 1억 가진 게 200만 원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9,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9,800만 원, 200만 원 떨어져. 물가 상승률이 2%일 때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3%일 때 1년 후면 9,710만 원. 자, 물가가 2%일 때 5년을 만약에 금고에다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9,0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9,060만 원. 3%면은요, 물가가 3%면 8,630만 원. 자, 돈의 가치는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물 자산으로 바꿔놔야지 내 돈의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고요. 자,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어디에 투자하냐가 관건이다. 자, 과거에는 어때요? 과거에는 막 서울이 가격이 막 오르면 서울 너무 비싸고 투자 못해. 경기도로 갈까 했는데 경기도도 많이 올랐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지방에 적은 그 투자금 전세가 높고 투자금 작은 아파트 뭐 500만 원 투자, 1000만 원 투자 전세 끼고 이래가지고 막 10채도 사고 20채도 사.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한 500만 원씩 올라. 그래서 돈을 벌었네. 이런 과거와 같은 이런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했어요? 자손들한테 무조건 뭐예요? 한양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죠. 그때 벌써 정약용 선생 벌써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한양 떠나면 못 들어온다는 걸 아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요? 옛날에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재테크도 인서울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옛날에 부동산 처음 할 때 무조건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무조건 인서울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인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에 들어오는 건 맞는데 어디에 들어오느냐, where, 어디에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 투자를 한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일단 파악을 해야 돼. 정책 방향. 그래서 핵심 추진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금 뭘 해요?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죠.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은 2, 3년 내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거다. 그러니까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해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도시 건설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 개발을 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서울에서는 안 되잖아요. 다 외곽이잖아요. 서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 활성화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서울의 핵심 추진사업 아닙니까? 정책 방향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자, 지금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내 집 장만은 무조건 해야 돼요. 내 집 장만은. 내 집 장만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주하면서 편안하잖아요. 2년마다 이사 안 다녀도 되고 안 올려줘도 되고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주의 용도 외에 주택 한 채는 투자재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집값도 오르잖아요. 내가 한 채 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내가 살더라도 어쨌든 내가 살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씩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 장만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 집 장만은 언제? Now.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사는 게 정답입니다. 내 집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이라도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 건축비, 원자재 값 오르고 공사비 오르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 집 장만은 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매매가는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왜 매매가가 올라?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2평형대 1000세대가 있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매매가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10억 원. 그런데 A단지, B단지가 있어요, 여기. 근데 A단지에 10억 원인데 5가구 정도가 9억 원에 매매가 됐어요. 1억 원이 싸게 됐어, 싸게. 1억 원이. 그럼 이 단지의 시세는 9억 원입니까? 9억 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5가구 정도가 9억 원에 매매가 됐으니까 시세가 9억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5가구가 9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요. 995세대는 어떻게 해요? 9억에 팔아요? 아니죠. 올려서 팔죠. 10억에 올려서 내놓습니다. 10억에. 그러면 여기에 A단지 시세는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올리니까 다 가격을. 아니 9억 원에 다 팔렸는데 누가 9억 원에 내놔요? 안 내놓죠. 최소한 9억 5천 10억?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11억이든 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서 내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겠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자, 그럼 B단지 보면은 또 똑같은 1000세대에서 5가구 정도가 11억 원에 매매돼서 11억 원에. 이 단지 시세 11억 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11억 원이. 왜냐면 11억 원에 이게 팔렸기 때문에 최소한도 11억 5천이나 12억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 매매가가 당연히 오르는 거지 이게 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가 10억인데 9억 원에 떨어져서 9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시세가 9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갔지. 반대로 11억 원에 매매가 돼서 이게 그 다음 물건이 11억 5천에 나왔어. 11억 5천에. 11억 5천에 나오면은 11억 5천에 또 팔려. 한 5가구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12억 원에 나오는 거예요. 또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오른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 지금 보면은 2024년 12월, 2024년 지난해 12월에 3,216건을 바닥으로 해서 2025년 1월, 올해 1월 달에 3,367건, 여기가 변곡점이 생겼죠. 1월에 변곡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2월 거래량이
5,171건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일인데요. 3월 17일. 제가 왜 2월 거래량을 얘기하냐면 2월 거래량이 다 마감이 되는 게 3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3월이 13일이나 남았잖아요. 14일이나 남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올해 거래량은 지금 2월 거래량이 3월 달에 다 나오는데 6,000건을 돌파할 것 같아요. 6,000건을 돌파한. 지금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거래량 증가는 매매가 상승의 전조현상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거래량 증가와 그리고 전셋값 올해 계속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올해 키포인트고요. 서울의 공급 부족 현상은 2029년도까지 지속될 거다. 공급량이 많다, 작다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따져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더라도 그 지역의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공급 물량을 봐야 돼요.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을 봐야지 전체 공급 물량을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가장 부족한 데가 지금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려고 하는 게 정부의 지금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갭 메우기 시장이 본격화될까요? 갭 메우기 현상.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불을 붙인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권을 풀어줬잖아요. 가뜩이나 뭔가 지금 올라가려고 폭발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강남권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외곽까지 번져서 노도강, 뭐 금강구 이런 데들이 10억 시대 열렸다. 강남 상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갭을 메우는 거잖아요. 벌어져 있던 상급지와 이 하급지 간에 갭이 벌어져 있던 걸 이렇게 갭을 메운다, 좁힌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갭 메우기 현상은 일단 어느 정도 갭을 메우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갭 메우기 현상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벌어진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상급지들은 오를 때 가격이 팍팍 오르잖아요. 많이 오르고 이 하급지들은 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작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갭이 좀 메꿔지는 듯 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나중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이 지역 간의 집값 격차는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재개발 빌라 희소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빌라가 없습니다. 신축 매물은 지금 급감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구축 빌라도 개발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물건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신축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신축 공급도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요. 그래서 빌라 시장이 지금 블루칩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빌라 사면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빌라는 사는 순간 집값이 빠진다. 그거는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의 빌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빌라를 사려고 하는 거는 오직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재개발 빌라를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사서 그게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 가치가 커지잖아요. 우린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빌라 아무런 개발 가능성이 없는 빌라를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재테크의 기본 원칙에 우린 충실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여유자금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는 거지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소액 투자로 쌈짓돈을 만드는 것이 재테크입니다. 자, 재개발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똑같습니다. 사업성만 보고 들어가면 돼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관건이에요. 사업성. 예전에 우리가 우선 가치로 봤던 게 입지 가치예요. 입지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다. 그래서 로케이션.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다. 입지 가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항상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 공사비 다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뭐예요? 사업성.
이 사업성이 나오는 데들만 재개발도 진행이 되지, 사업성이 입지가 좋은데 사업성이 안 나오면 재개발 진행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들이 붙질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무조건 좀 외곽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업성만 좋다면 건설회사들이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익이 안 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뭐 이익이 나야지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더 이제는 중요한 게 사업성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위치가 어디에 있든 무조건 사업성만 들어가면 성공한다 오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6일 세미나 많이들 오십시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죠.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요.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항상 비관론자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한 가지 나쁜 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이 비관론자들이 재테크를 잘하느냐? 비관론자는 절대 재테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재테크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익이 많으면 리스크도 커지는 거고요. 이익이 작으면 리스크도 없는 거예요, 별로. 자, 그래서 조그만 리스크도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 투자를 못 합니다. 하지만 낙관론자는 어때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거 괜찮네? 한두 가지 좋은 게 있다면 낙관론자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비관론자는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낙관론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